코뿔소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몸집이 거대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상 코뿔소가 눈앞에 달려올 때까지 두려움 혹은 대처공과 방법을 제대로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2020년 회색 코뿔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얻었던 176석의 거대한 성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제가 2020년 당대표에 출마하며 외쳤던 말입니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 이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투표할 필요도 없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이번 출마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달려오는 회색 코뿔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당에게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성미까지 위기가 닥쳐오는데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커다란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파제를 하나씩 허물고 능력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불평등까지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려오는 회색 코뿔소를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우산이 되고 민생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할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0.7% 승리에 도취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로 돌아가서 국민이 명명하는 개혁과 혁신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대응에도 힘겨울 이때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169석의 거대한 의석을 힘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국민의 듬직한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169석 강한 야당, 행동하는 야당이 되어 국민이 명명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국민이 주신 169석의 의석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국민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해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서 꼼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닥쳐오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와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국민 목소리를 담는 윤곽노이자 플랫폼입니다. 정책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해서 답을 찾고 그렇게 도출된 결과로 대국민 설득을 이끌겠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꿈꾸는 많은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어 더 강한 정당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몇 명의 지도부 또 몇 명의 국회의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당원과의 간극을 메우고 보다 강한 당원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당원 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당원 소통은 물론 필요한 교육들까지 정례화하겠습니다. 권리당원 일정 비율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일 때 구축했던 디지털 플랫폼 양방향 소통형 오픈형으로 확대해 진정한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수차례 주장해왔던 민주적 소통과 당 운영을 제도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끌었던 개혁의 맨 앞에 저 박주민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더 이상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폭포를 뚫고 제정한 공수처법,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이 묶음, 이제야 첫발을 뗀 검찰개혁 등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민주당이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저는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신뢰를 잃은 것은 자고 오면 눈치를 보면서 국민이 요구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주된 개혁을 이끌어왔던 동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위기를 극복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한때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한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자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169석을 가지고도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2년 후 우리는 또 패배할 것입니다. 저 박주민, 윤석열 정부와는 당당하게 맞서는 민주당, 국민의 우산이 되기 위해 두려움없이 나아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돌아가 개혁과 혁신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소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빨리 밝혀야 된다는 요구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어제도 잠깐 만나 뵀는데요. 고심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당의 미래와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응? 두 분이 손을 드셔서. 예. 97그룹 중에 양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이 좀 자기 본인 생각하셨을 때 어떤 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 다 다릅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동안 국회의원이 돼서 보여왔던 행보나 또 했던 메시지 같은 경우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4명 중에 아까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노력과 집중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 개혁을 이끄는데 조금 더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뭐 벌써부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출마 선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얼마든지 뭐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병원 의원님이 사퇴 끊으신 다음에 주식을 통해 이거 마지막 출마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뭐 시결 어떤 측면을 고민하시고 이제 어떤 생각이 정리가 돼서 출마를 선언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또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또 압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선뜻 출마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과연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메시지를 내가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당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아시다시피 전 2년 전에도 당대표에 한번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맞춰지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하시고 하실게요. 예. 이재명 의원도 이제 당권 주자 중에 장기적 당권 주자 중 한 분으로 평가가 되시는데, 근데 이거 책임 정치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당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출마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 이제 출마를 하셔서 경쟁자가 되면은 이재명 의원 대비 그 의원님께서 더 나름 비교 우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의원님은 뭐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셨고 또 많은 당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뭐 그런 분이 전당대회 때 나오셔서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내놓고 또 토론하고 또 당원의 선택을 받는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분들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과 저를 뭐 비교해서 제 상대적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의 개혁이라든지 당의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님보다 좀 더 길게 고민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겪어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나 또는 실무적으로 제가 좀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도 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비교 우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부터 해서. 네. 네, 지금 최고위원과 당대표 권한 관련해서 이제 손준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오늘은 이제 공관위 구성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제 사무총장 등 이제 당직자 임명해서 최고위원과 그냥 상의만 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의 합의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4년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1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위원도 사실은 여러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시는 분들이고 또 당의 방향이나 당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사들도 좀 존중이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든지 또는 당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제가 당대표 나왔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당내 민주주의 확장과 강화를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나오셨을 때는 환경, 공정, 젠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출마 선언문보다는 개혁과제 완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번에 강점을 더 찍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실까요?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얘기했던 부분과 크게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혁과제라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당 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수많은 가치와 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뒤로 미루거나 또는 단기적인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해서 실천 안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강령대로 실천하고 또 강령대로 실천했는지를 가지고 당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시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 당연히 다 포함되고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슈가 차별금지법이신데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당대표가 되면 빨리 추진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내걸었던 여러 과제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하겠다였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다수 의석을 얻었을 때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차별금지법 진행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차별금지법 이런 우리 당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법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제 짝꿍은 그거 안 할 거면 왜 정치하냐고 막 저한테 그럴 정도라서. 예. 혹시 또 있으십니까? 예. 네, 그 당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입장 밝히겠다는 등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당원들 얘기뿐만 아니라 그 우리 당에서 이탄 민주 지지층 혹은 뭐 우리 당이 비판하는 지지층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의 얘기를 더 확대해서 듣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과제인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잔류민주 세력과 이탈민주 세력을 다 저희들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도 간단하게 써놨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소홀히 했다거나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다거나 라는 이유로 등을 돌리시거나 실망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2년 전에 그래서 7, 8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동시에 여러 의제들을 잘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세력들을 우리 당을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게 우리 당의 리더십 부분과 시스템 부재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더십을 구축해서 여러 문제들을 균형 잡히게 그리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당원을 중심으로 한 잔류민주 세력과 약간 실망을 해서 떠나시려고 하는 이탈민주 세력을 다시 다 끌어모으는 그 작업을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 보니까 세 번의 패배 책임을 이제 특정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과도 하셨는데 일각에서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책임에 있어서도 이재명 의원이라든가 후보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의원들과 토론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얻었을 때가 저는 오히려 위기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 엄청난 의석은 엄청난 기대였고요. 또 우리의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과연 그런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책임은 한두 사람이 져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다 같이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출마 불허가 나긴 했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고 폭력적인 팬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당내 과제 중에요.
당내 과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팬덤 정치를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 경험들을 쭉 해오고 있어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한 2만 명이 넘는 분에게 제가 다 단문을 다 드렸어요. 단문을 다 드리면서 저와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신을 달라 그랬고요. 그랬더니 대략 한 2,800분 정도가 회신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유튜브로 라이브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3,00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2차로 줌 회의도 했습니다. 줌 회의도 한 몇백 명이 들어오셨죠. 몇백 명이 들어서 줌 회의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당 개혁 과제들을 좀 정리해서 그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전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거의 100분 가까운 당원분들과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혁 과제들을 뽑아내서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전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소통이나 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부족하고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분들이 뭐 할 수 없이 문자를 보내시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좀 확대해서 전체 이제 소통하는 당원들의 볼륨을 키우면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약간 편향된 사고를 갖고 계신 당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포션은 넓어진 전체 당원들의 목소리 중에 작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당의 소통 구조, 특히 당원과의 소통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운동법 이외에도 당대표가 되신다면 꼭 추진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개혁법이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뭐 민생 과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급히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개혁에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 2년 전에도 국내 거점 대학 10개 정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은 좋은 대학을 양산하자. 그리고 그것을 지방에 있는 산업과 연계시켜서 지방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소득보험이라고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같은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회를 바꾸고 힘없는 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민주당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